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놓고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면서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데요. 대통령 탄핵 소치라는 정말 엄중하고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돼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개원식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앞으로 22대 국회의 미래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 만나보고요. 3부와 4부에선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사실 믿을까 말까 고민 중인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많을 거예요. 영화 타짜에 그런 명대사가 있죠. 원래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동지도 적도 없는 법이야. 굉장히 고전에 강해요 보면. 타짜는 그래도 2000년대 이후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20년 정도 됐을 거래 아마 그 그렇죠. 영화. 이제 한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야, 그때 애기였을 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 타짜를 지금까지 정확히 한 27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화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술을 좀 익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단 영화가 워낙 몰입감이 좋아서 우연히 이제 TV 보다가 영화 채널에서 타짜가 하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사도 술술 외우고 어떤 배역의 이름이 뭐고 이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요새 말이에요. 지상파 방송에서 그 매직 마술 이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 교수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애들이 와서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마술 관심이 많은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마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진짜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정말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투, 타짜, 이게 다 손재주거든. 마술도 이게 클로즈업 마술 같은 게 정말 정교한 손재주거든요. 아기에겐 아래서 한 장, 정모들에겐 위에서 한 장.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 마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화투를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타짜에서 마술 이야기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 이런 이 의외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의외성 필요 없어요. 이제 매번 하는 얘기 좀 해줘요.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리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잘하고 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대학생 마술 대회가 있어요. 학교별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마술 경연대회. 근데 우리 학교가 제가 있을 때는 5등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그 동아리에 약간 해그리드 그런 건 아니고요. 덤블도어. 덤블도어 애들이 덤블도어 그거 마음에 든다. 이 좀 어둡고 음침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럼 누구 있죠? 그 덤블도어는 그 누구죠? 할아버지죠. 그 누구? 그러고 보니까 빌런. 볼드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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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보니까 덤블도어는 연세가 꽤 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늙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번 주까지만 합시다 방송. 이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게 못하겠어. 참 정말. 자, 오늘 막방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이번 주가 막방이라면 외압입니다. 자, 우리도 특검 한번 해야죠.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10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보다는 1.7% 오른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논의를 했는데 사실 처음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0,000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고요. 새벽 2시에 다시 모여서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최종안인 시간당 1,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030원을 투표에 붙였고요.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얻어서 최종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 1988년이니까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10,000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에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입니다. 회의 자체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가 오른 건데요. 우리의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데 해외 주요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익숙한 독일.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기준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 우리 돈으로 18,500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생활임금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 우리 돈으로 16,80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또 주의회, 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연방 기준으로는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25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는 9,988원입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고 하고요. 멕시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1급을 기준으로 207페소, 16,000원인데요.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이 됐지만 우리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또 미국과 인접한 지역을 북부 국경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데 기타 지역과 구분을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시아의 경우도 살펴보면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은 2023년 기준 176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7,450원, 일본의 경우에는 961엔, 8,300원입니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 시행됐고요. 자, 이렇게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NI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근데 1인당 GNI가 있어요. 이건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근데 1인당 GNI가 2024년 올해죠.
일본을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인당 주의 나이가 일본보다 높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높다는 건데 그런데 물론 대만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데 대만이 지금 7,450원 2023년 기준 그렇다고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960엔이고 2024년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도쿄는 1113엔 그리고 오사카는 1064엔 이 나가노는 948엔 뭐 이런 식으로 후쿠오카는 941엔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첫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업종도 차등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저는 이래요.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정말 그 일용직 이 알바생들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그거 이상 좋을 거 없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 과연 그 정도로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거 뭡니까? 소주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예? 그거 소주성이라고 주셨죠. 소주성. 네. 예. 근데 그 소득주도 성장 때 알바 자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금방 알거든요. 대기업에 알바하는 학생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올라도. 왜? 대기업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큰 극장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 이런 데서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은 타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알바하는 그런 데서 알바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딴 데서 알바하는 알바 자리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참 취지는 좋지만 실제는 전혀 이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영세 자영업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은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과연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느냐. 저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에 얘기하는 거 저는 노동 문제를 상당히 일정 부분 단순화시킨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그럼요. 월급은 오르고 물가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지금 본인 얘기한 거 아니야? 저 포함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그 YTN의 경영진 분들께서 지금 계신 모든 분들 포함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뜨거운 전당대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공식 제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어젯밤 방송 토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봤어요? 안 봤죠? 저는 그 중간중간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피로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해 주의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거나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 단계인 경고를 받게 되면 합동연설회나 대담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최고 수위 제재인 윤리위원회 회부에 따라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거고요. 여러 차례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비방전이 멈추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오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제재 조치 관련 공문을 보냈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을 자제 바란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아주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예. 그렇죠. 아주 좀 심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뭐가 심하다 그러면 안 되나? 네. 하여간 축구협회 저도 불만 많아요. 네. 네. 이렇게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자, 1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이 관련해서 이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판단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주의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계호 선거관리위원장 최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구두 경고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오늘 이재명 전 대표 팬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 김민석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규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데요. 민주당 당규 제4호 33조를 보면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등은 당직 선출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 제4호 77조는 그 행위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당직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구두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란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 정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참 음향 감독님이나 편집하시는 분들 피곤하셨을 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오디오가 참 많이 물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서로에게 득이 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저는 사실 이런 종류 토론회를 정확히 세보지 않아서 모르는 한 200여 차례 진행을 했을 거예요. TV 토론회. 근데 이게 좀 이 토론의 규칙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서로의 말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제가 7월 12일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한 거죠. 전화조사. 그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정말 다른 후보들한테는 좀 당혹스러운 결과인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오히려 더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사실 다른 세 후보의 합보다 좀 더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문자 일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치열한 전당대회 좋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거 좋은데 한 가지 공격을 할 때 아마 모든 진영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유난히 강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권력으로부터 특정 집단으로부터 박해받고 피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확 그 사람을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대선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특정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상현 의원이 가장 돋보였어요. 왜? 윤상현 의원은 딱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희룡 후보한테 뭐라고 그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그 윤상현 후보가 그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이 좀 돋보였던 후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0일 후쯤 있을 거예요. 다음번 이 TV 토론은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좀 하고요.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제일 많이 지지하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찍어요. 가장 지역이요? 지역. TK? TK 지역 네. 가장 많. 그렇다면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철우 이 경북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나지도 않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얘기도 그렇게 많이 먹힌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제가 볼 때에는 뭐 정책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볼 때에는 너무 이 낭설만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난무하기 때문에 참 보기가 상당히 좀 민망했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토론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가장 잘한 것 같다라고 오늘 아침에 나 바꿔야겠네. 딴 사람으로. 아직 성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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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러시아 대통령 이름인 푸틴으로 잘못 불렀다가 이제 수정을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지원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에 옆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한 뒤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곧바로 정정하긴 했지만 또 실수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첫 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를 드러낸 뒤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저지른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TV 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드러낸 후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사퇴론 점점 더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5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민주당 일각에서 후보 사퇴론이 분출되자 지난 8일에는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재선 도전을 완주할 것이니 논란을 끝내자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어제자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조지 클루니 그리고 민주당 내 어른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사퇴 압박에 가담을 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실수는 누구나 하고 말실수라는 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하기 마련인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해리스한테는 또 트럼프라고 그랬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좀 걱정은 솔직히 많이 돼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나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나이 먹은 분들이 다 뭐 인지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 운전자 뭐 이런 저거 할 때 이런 것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고령 운전자 뭐 사고가 나면 고령 운전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저 반대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잦은 실수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 TV 토론 때도 굉장히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말이 사실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 갖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현명함이 좀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올해 반지하 가구를 2,300여 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라고도 하는데요. SH가 매입한 분량이 2,718호이고 주거 상향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 가구가 228호입니다. SH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 2,351호입니다. 한편 재난 불평등 공동행동은 SH공사가 반지하 매입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SNS에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모자란 게 재난 대비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난 10일에 호우 피해 상황과 기간별 대응 계획을 한 총리가 점검을 했고 어제는 마포구 합정동의 침수 취약 주택가와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름철 재난 대비 준비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명피해가 있기도 했는데 특히 MT를 떠났다가 실종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반지하 주택 매입 이게 굉장히 더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더딘 이유가 SH공사를 비롯한 이쪽의 잘못 때문에 더딘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반지하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SH공사에 그 집을 내놓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기를 꺼려한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제가 진짜 지금 위험한 그 사고인데 이게 차수벽이라고 그러죠. 반지하 주택 그거를 만들면 여기 이거 침수된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이러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현명한 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에 하나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사실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중한 인명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현명한 대처를 좀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동안 수고했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피자 나왔습니다.